네, 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시라고요. 제가 외부 인터뷰는 앞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개를 했고, 네.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먼저 인터뷰했던 채널들은 먼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주죠. 네. 마지막 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까지만 촬영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당분간 이제 하지 않으시는. 네. 좀 아쉽지만 아무튼 마지막 인터뷰 흥미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사실 수도권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단지 기준으로 보면은 절반 떨어진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평균으로 보면은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게 있다면 네.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지금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몇 %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를 네.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사실 통계의 왜곡, 왜곡, 오류 이런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지표만 보고 있는 사람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리가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표상으로 실거래가 상으로는 뭐 20%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매수자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가서 20% 싼 가격에 사는 게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표상 실거래가 상으로 나온 것들은 뭐 20% 30% 떨어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그 가격에 사러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런 지표들을 조작이다, 오류다, 뭐 아니면 이런 것들 증여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그냥 아예 조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완전히 이걸로 다 대표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좀 하락폭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은 낮춰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에 이제 10억짜리다. 그러면 여기에 7억짜리 하나가 딱 거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게 30% 떨어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표상으로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네. 그런데 30%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렇게 가보면 호가들은 대부분 높게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8억이나 아니면 9억이나. 그러니까 호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그게 지금 떨어진 그 추이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게 많이 하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 증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상승장에서 이런 거래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하락장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을 이제 대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이런 거래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매수자들이 이런 거래가 나온 걸 보면서 사실 이런 거죠. 10억짜리 집에서 7억짜리가 거래가 찍힌 게 나왔어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7억에는 사고 싶은 거죠. 근데 8억의 매물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여기에 매도자들이 발을 맞춰서 이제 7억짜리 매물들도 하나둘씩 더 나오게 되고, 그럼 이런 거래들이 이제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하락이 본격화되는 그런 추세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하락장 초기다. 근데 많은 분들이 20% 30% 떨어진 거래만 보고 20% 30% 떨어졌다. 이미 바닥 찍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착각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작 거래들, 뭐 이런 거래들이 많은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락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과거 하락 사이클에는 그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이 거래가 많이 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하락 거래가 집중적으로 찍혀 나오는 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이 조금 이제 고도화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도화됐다. 이게 상승장에서도 지난 상승장에서도 보면 예전에 별로 없었던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환 거래라든지 교환은 거의 평상시 예전 시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승장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장에서는 교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환할 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이 교환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생각이 들면 이게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집은 신기한 게 똑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기준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교환인 거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실거래가 필요 없는 상승장을 바라는 가격 변동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기간의 제한에 묶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교환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증여 거래하면서 또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주전세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원래 집 실거주했던 사람이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전세가를 굉장히 높게 쓰고, 그 다음에 매매가도 굉장히 높게 받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다 조작인 거죠. 조작 거래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취소되는 상황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도 이제 이런 하락장을 통해서 증여라든지 이런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거래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 국가의 제도적인 허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제 빠져나갈 길들을 많이 찾고자 노력하는 이런 거래들이 이제 좀 많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사실 뭐 실거래가 조작 논란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일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조작 거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작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작 거래가 없다라고 표현한 시점과 또 이게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거 뭐 변명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조작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작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아는 시장 참여자들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질문은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따질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하락의 폭이 깊게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소장님이 기존 견해가 2029에서 30년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었잖아요. 네. 최근에도 견해는 바뀌지 않으셨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계속 일관성 있게 5년 정도 하락한다. 그리고 이제 사는 시점은 한 7, 8년 정도 뒤로 늦춰서 사시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데이터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예측을 이 시점에 이렇게 했지만 뒤에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정부 정책이 가장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시장을 무시하고 어떤 당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무조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을 무시한 채 정책을 쓰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정도까지 카드가 나오면은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제가 정부가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묶어서 정권 출범하는 초창기에 이런 카드를 냈으면 사실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도 사실은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서 먼저 하나씩 내고 그 다음 효과 나는 거 보고 그 다음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한꺼번에. 근데 이번 1.3 대책이 좀 크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조절을 한 거거든요. 조절을 한 겁니다. 뺀 건 뺐어요.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넣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부양책, 지금은 규제를 해제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부양책이라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한꺼번에 같이 조금씩 일찍 쓰면, 그러니까 이 정책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하락장이 깊어지면 길수록 효과가 더 이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쓰면 쓸수록 사실 효과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눈여겨는 보고 있는데, 제가 정부의 지금 이번 정부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은 사실 1%도 안 되는 거죠. 그 과거에도 사이클 보면은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중공해가 튀어오르듯이 네. 하락장에도 이렇게 톡톡 튀면서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이게 금매가 한번 체결된 후에 또 거래량도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호가가 좀 상승하면서 좀 더 높은 가격의 거래가 찍히는 경우도 뭐 간간히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데드캣 바운스에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상황은 좀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기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급매물은 소진되는 느낌은 있는데 상승 느낌은 거의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추세가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데드캣 바운스의 느낌은 굉장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사실은 바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누적이 되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멈추는 시점까지 가야, 이제 규제를 좀 먼저 풀었잖아요. 이런 규제에 풀어준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옥죄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정도는 좀 이제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가봐야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좀 더 이제 주요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 보면은 대출 규제가 풀린 후에 15억 초과 대출을 막는 규제가 풀린 이후에 15억 초과 매물 거래 비중이 과거보다 좀 늘었다, 뭐 이런 통계도 있는데 별로 무게를 둘 필요는 없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15억 초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억 초과인데 상승 거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억에 있던 게 15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초점을 시장 분석하는 기준을 너무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통계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조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언론에서 이렇게 15억 거래 많아졌다 그러면은 뭔가 상승 느낌이 나잖아요. 13억이던 게 15억이 돼가지고 거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20억, 20억, 30억에 있던 게 15억 언저리까지 막 떨어졌다. 그럼 완전히 하락 거래인데 이거를 상승 느낌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소장님이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규제 완화의 끝판왕은 결국 이 양도세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이 카드는 언제쯤 좀 등판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끝판왕인데요, 벌써? 그게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건에 한정해서 뭐 양도세를 면제까지는 아니어도 뭐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이제 충분히 좀 나올 만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쓸 만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것 진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런 카드를 지금 아마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추측인 것이죠. 그렇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살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정부가 어떤 행동들을 할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장에 대응을 할지, 저는 이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대구는 그렇고 수도권은 한참의 세월이 흘러야 될까요?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하락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부양책을 나오기에는 아직도 규제를 해제하지 않은 것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쓸 카드를 예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 있는 규제 해제, 규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에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양도세 면제를 전체적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떤 한정된 물건에 한정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 미분양 물건에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누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미분양 대책.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내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될 것들이 미분양 관련된 정책에서도 분양권이 가구수에 포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먼저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면제 아니면 뭐 할인 이런 카드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서울 수도권은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년 뒤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 나올까요? 3, 4년 뒤면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